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장 지질, 세포막, 세포 수송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272페이지 세 번째 막공, 촉진 수송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병원균들은 감염된 세포 내 세포의 원양지막에 막공을 형성합니다. 즉 구멍을 형성하여서 세포 내외부 사이의 삼투압을 파괴시키는 거죠. 이온 수승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 독소를 합성하고 분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색 포도당 규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대표적인 그 황색 포도당 규균의 모습입니다. 옆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감염증, 세균 이런 걸 일으킵니다. 이제 페니실린 이것이 이 황색 포장색 구균에 의해서 이제 발견된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이제 내성을 지니는 병원세의 내성을 지니는 균주들이 또 많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규균의 알파 용혈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알파 용혈소라고 하는 거요. 이 단백질은 7개의 소단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소단위들이 모여서 막을 관통하는 채널을 형성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이것이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 10-23입니다. A 그림 보니까 서로 다른 색깔로 이제 표현을 해놨죠. 7개가 이렇게 서로 환을 만들면서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막 관통 채널을 만들어낸다 이런 말을 쓰고요. 또 이와 비슷하게 박테리아 일종인 바실러스 브레비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생성되는 독소 예를 들어놨네요. 그라미시딘 A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이온 특정 이온 막공 역할을 하며 보통 세포 안과 밖에서 불균형하게 유지되어 있는 NAK 비율을 흐트러 버립니다. 그래서 세포 내외의 KNA 이러한 차등 분포를 해소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런 그라미시딘 A는 15개의 장기의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타입과 D타입이 번갈아 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그림 10-24에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포막에 박혀 들어가서 구멍을 내버리는 거죠. 구멍을 내버림으로 해서 본래 세포막이 가지고 있는 막의 기능을 이제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라미시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합체가 형성되게 되면은 이런 이온들이 자기 마음대로 통과가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테라그래프요. 세포들을 손상시키는 채널들 외에 다른 많은 채널들이 세포 생존에 중요한 수송 과정들을 촉진합니다. 많은 종류의 진핵생물들은 생리적 기능을 위해서 커다란 양의 물을 빠른 속도로 막을 통해서 이동시켜야 되는데요. 이들 중에서 적혈구, 그 다음에 침샘의 분비세포, 그리고 신장에 있는 상피세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물의 이동을 다른 세포에 비해서 비교적 많이 시키는 세포들입니다. 자, 물은 막을 통과할 수 있으나 비교적 매우 느리게 통과합니다. 따라서 막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물 투하 개수는 이렇게 빠른 수송을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빠른 물 수송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채널이 바로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 10-25 교과서에 있는 이 그림이 이제 아쿠아포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위에서 본 모습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사합체의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연결했어요. 아쿠아포린은 같은 종류의 단량체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래서 각 단량체는 6개의 막 관통 나선들과 그리고 N말단에 아스파라진이죠. ASN,
PRO 프롤린이고요. ALA 알라닌이죠.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의 아미노산들이 항상 같은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잘 보존되어 있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6개의 막 관통 나선들과 이런 세 개의 아미노산이 잘 보존된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짧은 사슬로 구성되어 있다, 뭐 그런 모습을 지금 B와 C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쿠아포린의 결정 구조는 물 선택도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 채널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좁고요. 그 물 분자보다도 큰 물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즉 물만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죠. 불필요한 큰 모레큘들, 분자들은 포함을 통과를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둘째, H2O3, 이 하이드로닉 이온이죠. 하이드로닉 이온, H2O3 이런 것들은 정전기적 반발에 의해서 통과가 불가능하다. 즉 H2O만이 통과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온화된 것들은 통과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보존된 아르지닌 플러스 전하가 이 제어진 부분에 위치하여서 어떤 양이온도 효과적으로 반발한다. 즉 이 터널 부분에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들이 배치됨으로 해서 플러스가 오는 것을 정전기적인 반발에 의해서 막아버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두 개의 짧은 사슬들의 N 말단들이 채널의 가장 좁은 부분 쪽에 향하게끔 위치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나선형 거대 양극자의 양전하 말단들이 추가적으로 H3O 플러스와 같은 이런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이죠. 순수한 H2O만 들어올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셋째, 물 분자는 채널을 일렬로만 통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멍이 굉장히 작다 그랬어요. 주요 사슬의 카보닐기 및 보존된 NPA라고 이름 붙여진 모티브,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수소 결합을 하여서 물 분자를 재배열시켜서 채널 내 물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한 개 분자의 결합된 두 개 이상으로 결합된 물 분자가 들어온 것을 방해하고 한 개의 물 분자만이 일렬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송 기전의 중요한 특징인데, 양성자들이 물 분자들의 수소 결합 네트워크를 통해서 막을 가로지르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다음에요, 많은 막들은 중요한 과정들, 예를 들어서요, 뭐 ATP 합성이나 신경 뉴런의 발화, 신경 뉴런의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 나타낸 특징들,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온 기울기를 유지시켜야 하며, 이 점은 이 뒷장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것인데요. 아쿠아포린은 중요한 이온 기울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세포 내 삼투 균형을 유지시켜 문제를 정교하게 해결한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세균들에 의해서 나오는 이런 물질들은 채널을 형성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온들의 투하를 마음대로 흩어져 버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온들의 확산에 의해서 세포 내외에 평형을 이루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아쿠아포린은 이런 이온들의 통과는 하지 못하면서 필요로 하는 물 분자만이 이동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이는 그림이요, 우리가 봤을 때 나오는 그 아쿠아포린을 발견한 두 분입니다. 피트 아그레, 그리고 그 또 칼륨 이온의 채널의 구조와 기능을 밝혀낸 로데릭 맥키노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3년에 그 노벨 화학상을 이제 받게 됩니다. 받게 됨으로 해서 이런 그 채널에서 아쿠아포린이 어떻게 이온들의 교란을 해치지 않으면서 물 분자만이 선택적으로 이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요, 4번 이온 선택의 개폐.
왼쪽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오른쪽 페이지 필요한 부분만 볼게요. 나머지는 불평물이 많고. 자, 275페이지 오른쪽 아래 보면은 5번 능동수송이 있어요. 바로 위에 있는 테라그래프 그것만 보고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촉진수송이 때때로 매우 빠르고 까다로우나 확산의 특별한 형태일 뿐이다. 즉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촉진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울기에 따라서 기울기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체들은 막내 물질의 용해성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죠. 즉 막내 물질의 용해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농도가 높은 어떤 물질들이 낮은 곳으로 이동해 감으로 해서 용해의 평형을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 촉진수송의 평형상태, 그래서 이제 평형상태 되는 거죠. 이것은 비매개 수송의 평형상태와 같아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은 막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계속 수송을 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그 능동수송은 농도 기울기를 역행하는 수송이죠. 많은 세포들 또는 세포 구획들은 물질 농도 기울기와 반대 방향으로 이제 수송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매우 비선호적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극도 예를 들자면은 건섬유 아래에 있는 건소포체, 이것은 일부 상태 중에서 다음 페이지요. 막 양쪽에 있는 칼슘의 비율을 극단적으로 1대 3만 정도의 기울기 차이를 형성을 시킵니다. 엄청난 농도에 역행하는 것이죠. 네 번째 줄, 이러한 칼슘의 비율은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세포의 본래의 기능을 위해서는 꼭 이제 유지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농도 기울기를 거스르는 것을 우리가 능동수송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능동수송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또 뭐가 다르죠? ATP라고 하는 에너지 공급이 연결돼야 되겠죠. 이 장에서는 이 능동수송에 대해서는 짧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5부터 해서 능동수송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10-5 이온 펌프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수송의 가장 잘 알려진 생리학적인 예는 세포 원형질막을 가로지르는 나트륨과 칼륨이죠. 우리가 나트륨, 칼륨, Na, K 왔다 갔다 하는 거 많이 봤는데요. 이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러한 NAK가 그 막을 둘러싸고 이렇게 서로 다른 농도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고, 이는 결국은 농도 기울기 역행에서 세포막이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능동수송, 즉 ATP가 필요한 능동수송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농도의 차이는 나트륨 칼륨 펌프 또는 NAK ATPase의 작용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자, 이 기능을 밝힌 이제 공로로 1997년에 노벨상 화학상 부분을 수상한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진이 하나 분, 두 분, 세 분 계시는데, 그 중에 세 번째에 있는 이분, 옌스 스코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덴마크 올보스대에 있는 올보스 대학교의 그 생물 물리학 분야의 교수분인데요. 이제 이분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모식도를 만들고 구체화 되었습니다. 물론 나머지 두 분도 NAK 펌프, ATPase 작용에 대한 또 공로를 많이 세웠죠. 자, 그런데 잠시 좀 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공동 수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많죠. 어떻게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세 분이 있는데 폴 보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존 월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교과서에 언급한 옌스 스코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프라이즈 세어가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할 때 그 수상의 공로가 같을 경우는 똑같이 나누어 드립니다. 상금을. 그렇지만 이제 어떤 한 분이 더 헌신적인 공헌을 했을 때는 그분한테 상금을 좀 많이 주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분이 노벨상을 받았지만은 이때 이제 공로와 인정이 된 내용들을 스코어라고 하는 이분이 더 많이 공헌을 했다는 의미에서 이제 상금을 좀 더 드리는 그런 이제 예입니다. 이거 노벨상 수장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뒤에 그
분모가 나고 있는 경우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교과서 내려왔어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원형지를 가로질러 수송 역할을 하는 ATPase죠. ATPase 여러분들 이제 이미 많이 들어봤죠. 어떤 단백질이 효소 역할을 바로 이제 하는 거죠. 하면서 특히 이제 ATP를 분해하는 데 필요한 효소 기능을 가진 이런 경우 우리가 그 단백질 이름 자체를 ATPase라고 그러죠. 그래서 ATPase의 거대한 집단 중에 일원이다. 이 말은 NAK 이온 펌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단백질들도 ATPase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ATP 가수분해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며 ATPase라고 하는 것이요. 이온 수송 과정의 짝짓기에 있는 다른 그 당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이런 이온을 만들어내는 이온 통로를 만들어내는 단백질 자체가 이제 ATPase 효소다 이런 이야기고요. 뭐 멀티 헬릭스 형성한다 돼 있고 세 개의 세포질 쪽에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구조적인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림 10-29의 그림으로서 뭐 여러분들 보면 될 거예요. 보니까 뭐 ATP 결합 도메인이 있고요. 또 이제 ATPase니까 인산기 작용하겠죠. 인산화 도메인, 그 다음에 작동 도메인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설명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 다음 텔레그래프. 그래서 각 ATPase가 가수 분해될 때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두 개의 K 플러스 이온들은 세포 밖으로 나가고, 세 개의 Na 이온들은 세포 밖으로, 저기 K는 세포 안으로, NA는 세포 밖으로 펌핑된다. 자, 다시 한번요. 각 ATP가 하나가 가수 분해될 때마다, 즉 하나의 ATP를 사용하여서 두 개의 K 플러스 이온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고, 동시에 NA는 세 개가 세포 밖으로 펌핑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에 보니까 그림 10-29에 NAK ATPase 자 구조는 사실은 뭐 구조 생물학 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 10-30 그림요. 자, 이 그림 보니까 NAK 펌프 회로의 도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 보니까 NA와 K가 이제 어떻게 서서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ATP가 ADP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소비되는 그런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보니까 두 개의 구조적 상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알파 소단이라고 하는 부분요. 한 상태는 바깥쪽만 열린 상태. 바깥쪽만 열린 상태. 이제 이완 상태라 그러고, 이제 위에 있는 4개의 부분을 의미합니다. 자, 위에 있는 4개의 부분은 뭐예요? Na 플러스가 3개가 세포, 밖으로 이제 펌핑이 되고, K 플러스 2개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NA와 K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상태를 E2 상태, 바깥쪽만 열린 상태가 되겠고, 반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이완 상태, 안쪽만 열려가 있는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다음 페이지요. 278페이지 뭐 물리적인 이야기는 빼고요. 자, 오른쪽에 가운데 보니까 방금 이야기한 E1, E2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연결시켜서 앞에 그림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0-6으로 갑니다. 자, 10-6 E2 상태 이야기가 나오네요. 바깥쪽이 열린 상태의 이야기죠. 제목이 이온 수승체와 질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E2 상태는 디기톡신 혹은 디기탈리스, 자, 디기톡신이나 와베인, 자, 이것들이 강심제네요. 강심제, 심장의 기능을 촉진시켜 주는 데 쓰이는 거래요. 강심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특히 친화성이 높다. 이런 표현으로 10-6 질병과 연관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 10-31. 자, 이러한 치료제들은 NAK 펌프를 E2 상태로 묶어두어서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열린 상태로 스탑 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NAK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E2 상태로 홀딩돼 버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디톡신이나 와베인 같은 이런 독성 물질들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저해는 근육 혹은 심장에 이제 효과가 있는데요. 치료제의 효과로 나타나는 세포 내 NA 축적은 NA 농도가 낮아지게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즉 이런 것들이 독성 물질이기는 하지만은 강심제로서 사용하는 이제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NA의 농도가 높음으로써 나타나는 심장과 연관된 근육과 연관된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E2 상태로서 더 이상 작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는 또 다른 이온 펌프를 통한 자 이거는 지금 NaK 사이의 교환이고요. 또 칼슘과 나트륨 교환을 포함한다. 이제 특히 칼슘 같은 경우에는 근육 이런 데 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 증가된 심근세포의 근속포체 내에 칼슘의 수치는 심장을 더욱더 수축하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NA가 축적이 되면은 축적된 NA는 칼슘과 교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칼슘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디기톡신과 아베인 등의 물질들이 낮은 투여량으로 강심제 역할을 하는 경우다. 낮은 투여량이라는 것이 이제 약과 독은 차이점은 뭐예요? 농도 차이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약도 농도가 세지면 그게 독이 되는 거죠. 그 차이점입니다. 여기 보면 디기탈리스의 지금 예를 지금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이 디기탈리스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꽃을 보셨습니까? 색깔은 보라색이나 하얀색으로 있는데 지금 아마 봄에 많이 피는 꽃이에요. 우리나라 꽃은 아니고요. 디기탈리스라고 하는 꽃인데 여기서 나오는 독성 물질입니다. 케미컬 스트럭처가 아주 복잡하죠.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한다? 디기탈리스 같은 경우에는 NAK ATPase의 작동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NAK ATPase 작동을 막아버리면은 자, 이 그림 보세요. NAK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어떤 교환이 생깁니까? 칼슘도 NAK 익스체인지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칼슘이 NAK ATPase가 작동이 블락킹이 되게 되면은 NA의 이동이 안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작동적으로 칼슘의 이동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강심제 근육은 결국은 근육의 수축을 막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칼슘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고농도의 칼슘을 세포 내에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저농도일 경우에. 이게 이제 고농도로 지속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이런 것들이 이제 블락킹이 돼서 오히려 심장이 더 많은 부하를 받아서 심장이 오히려 네거티브한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또 좀 다른 이야기인데 또 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이온 펌프, 이온에 있는 그 ATPase 역할을 막는 건데 앞에 거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러한 디기톡신 와베인 물질의 예를 이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AK ATPase는 신경세포 휴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또 그 파킨슨병과 같은 일부 신경질환 치료에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메프라졸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자, 일부 질환의 경우 치료제를 통해서 이온 수송체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오메프라졸 같은 것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입니다.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PPI라고 약어로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은 어디에 작동하느냐? 위에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위에 작동. 자, 위에 있는 H와 K ATPase를 억제하여서 H 플러스가 위안으로 이동하는 것을 감소시킵니다. H 플러스가 위안으로 이동하는 것. 자, 위안에서 위산이 만들어질 때 H 플러스가 나오고 Cl 클로라이드 마이너스 나와서 그것이 합쳐져서 염산이 되는 거죠. 이 클로라이드는 나오더라도 H 플러스가 없으면 위산을 구성하고 있는 염산의 형성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H 플러스가 위안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소화성 궤양이나 위식도 역류증 이런 막 쏙소리고 하는 건 다 뭐예요? 이런 위산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럴 때 이런 양성자 펌프 억제제와 같은 오메프라졸 약물들이 여러분들이 그 위산 억제제나 이런 약물 쏙소림에 이 약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치료할 때 쓰이는 것이고요. 자, 이걸 보게 되니까 오메프라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즉 H와 K의 AT 페이지 사이의 기능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시 좀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규모의 능동 수송체 집단으로 이름이 ATP 결합 상자 수송체라 그러네요. ATP에 바인딩하는 카세트, 트랜스포트 뭐 이런 이제 이름으로 ATP 바인딩 카세트, 그래서 ABC 수용체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묶어서 부르고 있네요. 자, 이 집단은 박테리아 내에 다약자 내성, 그러니까 멀티 드럭 레지스턴트를 일으키는 수송체. 갈로이고 보니까 사람의 동종 수송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이 관여하네요.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이온 채널에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 여러분들 배운 바 있죠? 낭포성 섬유증 병입니다. 자, 이것은 낭포성 섬유증 막관통 조절인자라고 하는 CFTR, Cystic Fibrosis Transmembrane Regulator, 요거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죠. 자, 클로라이드 수송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주로 폐에서. 저 위에 있는 그 PPI 같은 경우는 H 플러스의 수송을 방해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클로라이드의 수송을 방해하는 거예요. 어디서? 폐에서. 그래서 CPTR 같은 많은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되었을 때 이런 낭포성 섬유증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 있는 질환이 생기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낭포성 섬유증을 제가 간단하게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낭포성 섬유증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CFTR이 정상인 경우와 노르말인 경우가 있네요. 자, 노르말인 경우에는 점막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근데 이제 돌연변이가 있는 CFTR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점막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있고요. 파란색으로 표현해 놓은 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 우리 몸의 병원성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지금 보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니까 낭포성 섬유증 정상인 사람과 비정상적인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점액, 무코스가 아주 thick, 굉장히 두껍게 바뀌는 거예요. 두껍게 바뀌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상적인 CFTR 채널이 있는 사람들은 세포 내부에 거기서 클로라이드 이온, Cl 이온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 나오는 거예요. 항상 일정 간격으로 갔다 나갔다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CFTR 채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클로라이드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못하면서 세포 외막 쪽에 이렇게 이제 점액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앞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열성 유전 질환이에요. 열성 유전 질환. 발견이 이제 30년 됐네요. 폐와 이자 등에 있는 점막 생성 세포에 결함이 생기는 거예요. 체내에서 점액이 너무 많이 생성되는 거예요. 점액이. 클로라이드가 안 빠져나옴으로써 점액이 많이 생성되어서 폐와 이자에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폐와 이자에 이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폐와 이자에, 특히 이제 이자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들이 소장으로 이렇게 도달할 수 없겠죠. 폐에 이상이 생기면 호흡곤란이 또 생길 수도 있겠고요. 또한 염분이 점막 생성세포를 투하하지 못하고 두껍게 끈적거립니다. 끈적거려요. 그래서 점막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소화작용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파란색으로 박테리아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두꺼운 점막 때문에 박테리아가 여기서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염에 아주 이런 그 돌연변이 환자들은 여러 가지 세균성 감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꼭 우리가 이제 폐나 소장뿐만 아니라 뭐 간, 뭐 당뇨와 연관된 간 질병이라든지 혹은 정액 생성 이런 데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염분이 높은 땀을 많이 흘리게 돼요. 이 사람들은. 또 생식기관에 이상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치료하는 방법은 점막을 얇게 하거나 뭐 감염을 이제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죠. 최근 들어서는 CFTR의 정상적인 유전자를 삽입해 줌으로 해서 클로라이드 이동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들이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다 지금 어떤 현상들이에요? 이것들은 지금 이온의 이동을 막거나 잘못된
그런 데 생기는 질환이고, 또 이런 것들 어떤 면에서는 조절함으로 해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차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동반수송 체계 쪽으로 갑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동반수송 체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